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매일 오후 2시 여러분 찾아오는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다시 임명된 원조 조국 저격수, 여러분 TV에서 국민의힘 대변인 부대변인들이 저 사람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뽑아놨더니 대통령 변호를 안 하고 대통령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답답함을 그동안 많이 느꼈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아마 요즘 종편이나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국민의힘의 현직 대변인 중에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분이죠. 바로 이준우 대변인님, 오늘 목요일부터 정치펀치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께 처음이니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조국 저격수에서 이재명 저격수, 문다의 저격수 등등 야권에 있는 내로남불 위선의 좌파들이라면 다 저격을 합니다. 좌파 저격수로서 맹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작년이었죠. 대변인을 맡았었는데 이제 국민의 힘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또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에게 꼭 해줘야 할 이야기, 또 우파들이 궁금한 이야기, 제가 뭐 살 더 바르지도 않고 더 깎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 첨언하자면, 지난 총선 때 우리 이준호 대변인이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가서 거기서 대변인을 또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면 국민의 미래나 국민의힘 통틀어서 총선 기간에 민주당 공격하는 제대로 된 논평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준우 대변인은 그때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논평을 발표했었고, 저는 그때부터 참 이분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천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준우 대변인 같은 분들이 비례대표가 됐었겠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네. 어디 뭐 여기 계신 우리 장희찬 최고야말로 네. 정말로 저는 그때 총선 작년 생각하면 네. 진짜 엊그제 일 같습니다. 네. 장희찬 최고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했는지 뭐 여러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그건 그렇고, 네. 또 우리 보수 우파를 위해서 정직한 목소리, 시원한 목소리를 내는 장희찬 최고와 함께하고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의 뭐 개인적인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만큼 지난 총선 공천이 정말 엉망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민 추천 받은 사람들이, 전략 공천 받은 사람들, 또 비례대표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당내에서 분탕 일으키고 내부 분열 촉진하고 민주당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었죠. 사실은 여러분, 비례대표는 이 이준우 대변인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초콜릿님도 이준우 대변인 공천 못 받는 거 너무 열받았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나날이 이제 화려하게 보강되고 있는 장혜찬의 정치펀치 계속 오후 2시에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은 기존과 다르게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네, 맞아요.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김현태 전 707 특임단 단장의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이제 오후 2시가 됐으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서 어떤 속보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전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실 고백이 저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을 다시 한번 바꿨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고 고백해서 문영배 재판관이나 정청래 법사위원장 표정이 말 그대로 썩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문영배 정청래 표정이 썩어요. 예. 왜 썩느냐? 이 사람들은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 다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걸로 기대를 했어요. 네. 사실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해제되고 혼자 막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뭐 자기 특공대가 뭐 위에 이용을 당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의복을 정돈하고 나와서는 그야말로 민주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민주당의 프레임과 180도 반대되는 소리를 용감하게 또 진실 고백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인신문과 주요 진술들 좀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대변인님? 이번에 계엄 이후에 보여준 이 스타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별을 달시고 있는 장군들이라면 무한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엄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 유튜브에 나가거나 또는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해서 보여준 그런 사령관들 보면서 과연 군인이 맞나 이런 많은 회의가 들었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김현태 특임단장이 나오셔가지고 아직까지 군인단 머리 아직 남아있구나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술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배척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을 많이 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진술을 많이 했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끌어내라는 말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명백하게 진술했습니다. 이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뭐 도끼로 문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말 했다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고, 그리고 또 덧붙여가지고 본인이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더라도 끌어낼 수가 없는, 당시 상황의 한계에 대해서도 군인답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의지가 또는 들어갈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대통령과 일치된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뭐였냐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건물을 확보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은 의원 출입을 금지시키려는 그런 지시라든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진술과 같은 맥락에서 본회의장 들어갈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본회의장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끌어내려고 했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걸 아주 정확하게 정반대의 진실된 진술을 해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이진우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당초에는 대통령 측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아주 득이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난 화요일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 할 줄 알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히려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오전에 헌재에 직접 방청하고 출석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달받은 분위기를 보니까요.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동안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과 다르게 완벽하게 대통령의 기존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래서 국회 측에서 깜짝 놀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김현태 단장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는데 김현태 단장이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 이를테면 뭐 헬기 출동 시간 그 당시에 뭐 몇 명이 안에 진입했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국회 측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방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현태 특임단장이 대통령 진술과 거의 일치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거 없이 그냥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맞다고 하고, 저거는 맞습니까? 맞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고, 이런 김현태 단장의 이 대통령 진술과 일치하는 진실 고백, 양심 고백에 4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표정이 매우 안 좋았다. 매우 당황한 기색이었다. 네. 이게 정확하게 그 4대4가 네,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를테면 문영배, 이미선, 정재선, 정정미가 문제 있는 좌파 판사고 이 정영식, 조한창, 김영두, 김복형이 그나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했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4명이란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4명의 표정이 유독 안 좋으니까 이 4대4 구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다라고 제가 지금 방청하신 분으로부터 이 이야기 문자를 전해 들었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님은 매우 의연한 태도로 변호인단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하면서 재판에 의연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게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재판관이 4대4 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양심과 어떤 법관으로서의 법리적 어떤 철학이나 소신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4대4 편대를 나눠서 즉 자기 진영과 자기 진영 아닌 사람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어느덧 헌재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쟁점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금 쟁점이 아니라 헌재가 편향된 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점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전 국민이 지금 재판관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역대 헌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름 다 알겠습니까? 재판관들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과거의 발언과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아니라 헌재의 편향성을 심판하는 정국이 되어버렸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태 특임 장관이 사실 기소가 안 된 분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헌재에 나와서 진술할 때 본인에게 기소가 안 돼 있으니까 보통은 기소가 안 되면요 본인이 겁을 먹습니다. 내가 진술을 유리하게 안 해주면 나 기소하면 어떡하지? 라고 보통 겁을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정정당당하게 진실과 사실을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어디 특정의 진영의 눈치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빙성이 더 힘을 싣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그 당당하게 우리 쪽 이제 좀 그 대통령에게 진실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증인들은요 대체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당당하게 잘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었던 홍장호 차장님 보셨죠? 예. 어버버하고 도리도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당황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기색을 많이 나타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오늘 네. 김현태 단장 진술 하나하나 짚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변호인 중에 김계리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네. 검정고시 출신이고요. 굉장히 젊은 8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에 뭐 변호사 못 구한다 뭐다 좌파들이 막 조롱했잖아요. 지금 19명까지 늘어났거든요. 황교안 총리님도 합류를 했고. 근데 이 김계리 변호사가 매우 공격적으로 홍장원에게 이 증인 신문한 게 또 화제가 돼서 좌파들은 욕하고 우파들은 박수치고 있는 상황인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어느 재판에 증인 신문 30분밖에 못하게 막아놨냐. 아,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요. 네. 문영배가 헌재 권한소장이라는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대통령 측이든 국회 측이든 증인이 나오면 30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러면 이 홍장원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딱 논파하려면 여러 질문을 던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모습을 찾아야죠. 그러면 현장에서 야,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요. 보통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신문에 시간을 안 둬요. 제한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재판장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고 더 할 말 없으면 이까지 합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헌재는 30분 시간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홍장원이 그걸 알고 자기가 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못 알아들은 척 다시 묻고 어버버하고 말꼬리 자꾸 흘리고 말 돌리더라. 이런 재판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헌재의 불공정성을 굉장히 잘 꼬집은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어제 홍장원 증인신문에 1시간, 2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어버버하는 사람 그냥 탈탈 털렸을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영배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3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질의시간. 30분도 아니고 꼴랑 3분. 그렇죠. 네. 3분도 아니고 13분도 아닙니다. 네. 꼴랑 3분입니다. 3분을 더 달라고 하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그걸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때 상황, 그냥 단순히 3분이 아닙니다. 뭐 어떤 상황이냐면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파고들고 있는 흐름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흐름을 깨는 제안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분을 더 주면은 더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국회 측에 더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는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3분을 문영배 소장 대행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굉장히 이거는 대통령이 헌재에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그런 이유에서 참석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반대 신문권을 헌재, 특히나 문영배 재판관 우리법 연구에서 가장 왼쪽이었다고 스스로 자임을 해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니라 마치 북침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전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브레이크를 거니까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앞으로 헌재가 뭐 지금까지도 헌재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남은 변론이 굉장히 문영배 재판관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 진행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이거 우리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문영배의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하나둘 다 알고 깨어나고 또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헌재가 무슨 사법부 하나회냐 우리법 연구회가 옛날로 치면은 하나회인 거 아니냐 이런 절전한 외침을 토로한 덕분에 많은 국민과 젊은 사람들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알게 됐고 그게 사실 왼쪽으로 쭉 결론 정해놓고 달려가던 헌재에 여러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영배나 이미선이 바뀔 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계속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의 부당함과 불공정성을 지적해야 나머지 4명의 정신 멀쩡한 재판관들이라도 야 내가 저 흐름에 문영배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정신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리고 이 여론전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헌재가 당시 기자들 얘기로는요 5대3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랬다더라고요. 했었는데 네. 결국은 8대 빵이 나왔죠. 8대 빵이 난 이유가 뭐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리였습니다. 맞아요. 5에서 6, 최저가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을 유지하고 싶었던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 여러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었던 버틸 거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라붙어서 8대 빵으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4대4 팽팽한 이 구도가 왜 되냐면 우리 쪽 재판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국민 여론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광야에서 내는 이 외침 이게 헌재의 귀에 들어가면요 더더욱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재판이 아닌 정말 법리와 헌법에 따른 재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요 청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의원 소개 청원과 국민 동의 청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원 소개는 국회의원실 통해서 청원을 하는 거고요.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국민 동의 청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 그 동의 청원에 들어가면요. 지금 문영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원에 더 힘을 실어 주신다 그러면 만약에 재판관들이 본인들이 좀 그 민주당의 어떤 치중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까지 많은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눈을 부릅뜨고 많은 눈이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뭐 우리 지지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사실 엊그저께 5차 변론에서 홍장원의 모순을 딱 짚어낸 게 정영식 재판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국면에 그렇게 나서서 재판관의 직접 신문으로 증인들이 헛소리하는 걸 짚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더 적극적으로 문영배의 폭주를 막아주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좌파 언론들이 정영식 재판관을 노리고 여론전을 막 펼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의 초점은 문영배 불공정하다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와 좌파 판사들의 불공정함에 초점이 맞춰지고 중도 보수 성향 판사들은 홍장원 증인신문할 때처럼 결정적인 모순을 딱 짚고 자기들끼리 국민 여론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원창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나서서 좌파 언론의 표적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하나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쟁점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두 가지로 압축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화요일 날 이진우, 여인영 둘 다 이런 거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사실은 707 특임단장이 김현태 전 단장은요, 그동안 대통령 측에게 결코 호의적인 메시지를 냈던 사람은 아니에요.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를 이용했다 막 이런 울분에 처한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 도중에 눈물을 보여서 사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토를 받은 그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진실 고백을 했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탄핵 심판에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진우 사령관에 이어서. 그렇죠. 일관되게 지금 어제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 단장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 끌어내라는 것도 없었고 국회의원 말도 둘 다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반대된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 곽종근 사령하고 홍장원 이 차장이 맨 처음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누구와 가장 먼저 접촉을 했습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에 있는 김명주 의원 유튜브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홍장원 같은 경우는 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자기 이제 회사 출신이죠. 국정원 차장 출신. 그렇죠. 네. 국정원 차장 출신의 박선원이 1차장, 같은 1차장입니다. 맞아요. 네. 1차 바로 위에 선배죠.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메모도 주고 이렇게 했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이제 민주당 유튜브에 나가서 처음에 요원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김병주와 이제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네. 라고 하면서 말을 정정을 해요. 그렇게 맞아요. 두 번 정정을 하면서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둔갑을 합니다.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 두 사람의 진술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어제 헌재에서 나온 오늘 김현태 사령관의 진술, 증언, 그리고 이진수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의해서 입증이 하나하나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분명히 사실 서울을 책임지는 수방사령관이 네. 체포 지시 없었다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이 특임대 단장이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끌어내라는 말도 없었다고 하는데, 홍장원과 곽종근은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홍장원은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원래부터 박선원과 박지원과 아주 가까웠대요. 그리고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계엄 터지고 나서 이거 이재명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했다가 경질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 갑자기 이재명 찾는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국정원 차장이 임명한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우리 정부의 정말 뼈아픈 잘못이라 하더라도 애초부터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곽종근 같은 경우는 왜 이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현태 단장이 오늘 이랬어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신청하라고 했다. 나랑 곽종근한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박범계, 곽종근, 김현태가 같이 있는 사진을 오늘 헌재에 제출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사전에 박범계가 꼬신 거예요. 너 공익제보자 시켜줄게. 우리가 너네 지켜줄 테니까 불어. 곽종근이 거기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주 중요한 그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나왔는데, 계엄 당일 오히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현태 단장 보고 테이저건이랑 공포탄 어떻게 쓰냐, 이거 쓰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막상 계엄 당일에는 곽종근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오버해서 그렇죠. 과잉 충성해서 테이저건이라도 쏘겠다. 공포탄도 쏘겠다. 이래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럼 계엄이 끝나고 보니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짓을 곽종근이 다 했어. 그럼 결국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결탁하고 이거 다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라고 거짓말할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이제 무게 있게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에서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사용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의무에 없는 일을 준비를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위기에 몰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상사가 형사적으로 체포가 되면 자기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노리고 허위 진술, 과장 진술, 왜곡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홍장훈 차장은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조금 보태드리면은, 홍장훈 차장이 12월 6일 날 박선호한테 메모를 넘깁니다. 그 메모 넘겼을 때 보면은, 그날부터 내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언론에서. 그 전에는 내란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홍장훈 차장이 그날 해임된 날이에요. 그날 해임됐습니다. 즉,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해를 나한테 해임을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갚음을 하고 싶어, 보복을 하고 싶어,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불리한 진술을 만들기 시작했다. 누굴 만나면서부터?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만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모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이게 지금 정황상 합리적 추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각종근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증인신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속보 주요한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라고 하는데, 사실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게 결국 대장동 저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동 저수지를 김용 보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김용이 누구라고, 그렇죠? 이재명 최측근이니까 그렇죠. 그 저수지를 만들어서 돈을 퍼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만배가 김용이랑 정진상 때문에 대장동에서 그 저수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재판에 대한 매우 강력한 압박이 될 거라고 보고, 사법부에서 지금 이 송철호와 황운하 2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너무나 어이없는, 다시 한번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판결 등이 나왔는데, 모처럼 1심에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되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 법정에 바로 김용이 구속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김용이 민주연구원 원장을 했어, 부원장을 했어. 원장을 했죠. 원장을 했나요? 네, 네. 예. 그리고 부원장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랬을 겁니다. 부원장이 원장 그랬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을 보고 정치자금법 이런 게 생기지 않았었겠죠.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을 보고 아마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화영 쌍방울이 왜 대북 송금을 대신했겠습니까? 맞아요. 이화영 부지사를 보고 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위에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를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좀 대북 송금 이 사건도 재판을 정상적인 속도로 처리해야지 사법부의 편향성과 불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북 송금과 대장동 모두 몸통은 이재명인데, 측근들은 다 감옥 가고 징역 나오고 있는데, 몸통만 버젓이 이렇게 멀쩡하게 야당 대표 노릇, 그리고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저러고 다닌다는 거, 이게 참 우리나라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정의도 하루빨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됐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속보가 전해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좌파 언론과 한동훈 고등학교 후배인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내용을 검찰 공소장이나 언론 기사로 뿌려댔는지 하나둘 그 가짜뉴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때 뭐 실탄이 어쩌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6,000발의 총탄을 반출했다는 보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 출동 당시에 실탄을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또 케이블 타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뭐 국회의원들 체포해서 손 묶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뭐라 말했냐면 케이블 타이는 사람 대상으로 쓰는 거 아니다. 그거는 국회를 확보하면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 이거는 곽종근 진술도 똑같아요.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 헌재에서 증인신문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지 사람 체포용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실탄 6,000발이 반출됐느니, 뭐 저격수가 배치됐느니, 케이블 타이로 사람 손을 묶으려고 했느니 저격수 배치도 한 적이 없대요. 오늘 혼자 나와서 다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단은 이렇게 처음부터 프레임을 짰었죠. 체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체포 프레임을 그렇지. 확산시키고 논란하게 그렇지. 한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뒷받침하기 위한 물증으로 네. 지금 동원된 게 총알을 반출해가지고 마치 장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장전해서 겨냥하면 사람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을 인신 구속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를까지 준비했었다라고 이제 바늘을 하나, 둘, 셋, 넷 자기가 꿰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되어 있는 어떤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명백하게 케이블 타이는 인신 구속용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기 용도라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케이블 타이 정도 아니고 문을 봉쇄하기 용도로 만약에 쇠사슬 이런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그 무거운 걸 들고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튼튼한 케이블 타이를 쓰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총탄, 우리나라 계엄이 지금 나왔는데 계엄 상태에서 9km 출동하는데 어떻게 총알을 장대에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매우 상식적으로 계엄군 사령관 현장에 있던 특임 단장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현장에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처음에 이 탄 반출 가지고도 국회에서 자료구 해가지고 뭐 처음 2,000발이니 3,000발이니 하다가 5,000발, 6,000발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탄 가져가지 않았다.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속보 전해졌는데요. 김용 재판 소식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징역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이 7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이 6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김용이 받은 돈 중에 6억 7천만 원이 문제다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고요. 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 정말 네. 다행이네요. 항소도 기각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6억 7천만 원이라는 재판부에서 인정된 어마어마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과연 김용 보고 줬겠느냐.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이 이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거질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우리 반가운 리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진우 대변인 축하 슈퍼챗 양심 선언들이 줄을 이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 소회를 또 좀 말씀드리면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엊그제와 오늘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요?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서 이 똥별들이 장군 같지도 않은 장군들이 민주당한테 겁먹고 협박당하고 이렇게 회유돼서 이상한 진술할까봐 솔직히 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화요일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짜 군인다운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 김현태 단장은 카메라 앞에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쵸. 예, 울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 안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용감하게 나와서 군인 정신을 다시 되찾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만 제대로 말해주니까 이게 과연 좀 하늘의 뜻인가? 이 반전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네. 국민 여론이 없었다면요, 이렇게 군인들이 정상적인 군인 정신을 발휘하고 군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군인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겠죠. 그렇죠. 사람이기 또. 때문에. 네. 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인들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성원해주고 탄핵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용기를 얻은 군인들이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기를 내주고 더 우리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이분들이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김용 그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고요. 그렇죠. 네. 법정 구속됐는데 자 오늘 발 뻗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죠. 자 본인이 김용 바깥에 나와 있을 때야 그렇게 서로 막 따로 만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도원 결의를 하겠지만요. 본인이 5년형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엄청 춥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저 사람은 진범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루 종일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서서히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요 마음을 고쳐먹고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이 불안감을 어떻게 떨칠지 아마 아직 할 일이 많을 거예요. 항소심도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또 김용이 마음 흔들리는 거 진실을 말하려는 저 뚜껑을 또 덮어야 되고 여러 복잡한 상황이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 잠 두 발 뻗고 자기 힘들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석까지 취소됐으니까 네. 법정 구속이 됐으니 다시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죠. 없거든요. 예, 한번 취소되면 한 번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김용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금을 받은 배경, 대장동 저수지 이거 750억 결국 다 이재명 거 아니냐 하는 신문들이 구속 수감된 김용을 상대로 강도 높게 펼쳐질 것이고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대판 1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당연히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김만배가 말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 서서히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우리 스패너로 고생해주시는 박경녀님이 매번 고생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슈퍼챗으로 두 분 방송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응원해주셨고요. 김미연님도 유동규님 당연하지만 축하해요. 유동규 본부장의 무죄를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동규 본부장님 소회는 제가 또 유동규 본부장과 같이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열콩TV 가서 한번 또 자세히 그 소회를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동규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네. 저도 정말 제일처럼 기분이 네. 좋네요. 네. 김현태 단장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네. 또 돌아가 볼게요. 사실 여러분, 정치인 체포 끌어나라 했다, 뭐 저격수가 어떻고 실탄이 어떻고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남은 쟁점 딱 하나. 국회 계엄에서 의견을 막으려고 한 거냐. 국회에 군인들이 왜 간 거냐. 여기도 김현태 단장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국회에 우리가 출동한 거는 방어하러 간 거다. 그리고 국회를 확보하라는 의미는 혹시 모를 방어의 의미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물어봅니다. 누구로부터 방어하라고 한 거냐? 의원들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려 한 거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터지고 발발하면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침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었다라고 김현태 단장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고요. 그럼 국회 창문을 왜 깨고 들어갔느냐? 명쾌한 답이 나와요.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당시에 일부 시민들이나 뭐 민주당 당직자들 뭐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막 이 정문을 막아서고 하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을 피하려고 창문을 깬 거다. 창문을 깬 게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 폭력을 피하려는 행위였다라고 특임단장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부대원들이 그 과정에서 18명이 다쳤지만 그 어떤 국민한테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특임단에 훈련받은 병사들이 18명이나 다친 거예요. 창문 깨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나 국민들한테 무력 제지나 이런 걸 전혀 안 했다. 이건 이제 계엄군이 국회를 막 짓밟았다느니 뭐 계엄군이 뭐 국회를 어떻게 했다느니 뭐니 이런 진술들을 완전히 다 기각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요. 일단 국회 소추 대리인은 병력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그 주장이고요. 대통령 측은요. 국회 안전 확보를 위한 병력 출동이었다. 이렇게 지금 같은 병력의 출동에 대한 해석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김현태 사령관 특임단장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한 거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 국회 보면 앞과 뒤에 정문이 있습니다. 본청에 가면요. 네. 그 정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유리문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파괴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유리 파편이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큰 네. 부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 현장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역시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엄청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그러면 아주 조그만 유리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유리를 깨가지고 한 사람씩
들어가자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안전하게 들어간다. 자기들도 안전하게 들어가고 또 안에서 막는 사람들 또한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창문을 깨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었고 들어갔는데 또 국회 안에서 이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진이라든가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와서 막습니다. 거기 보면 유리문이 나온 거 보셨죠? 그 방송에서 이미 많이 봤어요. 나왔죠? 네. 그거를 파괴하면 아까 똑같은 현상이 생긴 다칠 거예요.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어요. 누군가 다칩니다. 반드시 다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즉시 철수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게 국회 장악 의도였겠느냐, 국회에 대한 시설 안전 확보 아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국회 안전 확보를 위한 병력 진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당연히 김어준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한동훈을 사살하라는 지시도 당연히 없었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국회에 들어가서 창문을 깬 것도 결국에는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 부상을 입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케이블 타이니 뭐니 사람 체포하려는 게 아니라 문을 봉쇄하려는 용도였고 실탄 장전, 실탄을 쏠 상강 전혀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속속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핵심 쟁점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것과 정치인 체포, 이걸 명분으로 경찰이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5,000명 투입하고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 구속영장, 대통령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논거가 다 휘청휘청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두 사람, 민주당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 홍장원과 곽종근 네네. 두 명의 일방적인 진술 말고는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마저 홍도 헌재에서 흔들렸습니다. 재판관이 아주 예리하게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본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메모를 자기가 했음에도 내가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옆에 있는 보좌관한테 시켜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보좌관도 잘 못 풀었다 그래요. 자, 그랬었던 거 하나. 그리고 또 메모의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가 메모하지 않은 것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그때 경황이 없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메모를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또 야단을 치기로 했었죠. 이렇게 부정확게 기록된 메모를 가지고 이렇게 내란이라는 등 이렇게 민주당의 뭐 그런 말씀 안 했지만 해석하기로는 민주당한테 끌려다니면서 부하 내동하는 엄청난 왜곡된 진술을 해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냐 그걸 마치 따지듯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홍곽 두 명은요 민주당에 의한 오염 그리고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도 이제 곽종근이 헌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진술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술이 인정을 받으려면 증거가 없잖아요. 네. 녹취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의 진술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서울을 책임지는 수도방위 사령관 아니다. 그런 지시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곽종근한테 했으면 곽종근이 그 지시를 김현태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현태는 곽종근한테 나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곽종근은 테이저건, 뭐 공포탄 이런 살벌한 이야기까지 김현태한테 했어요. 그럼 그걸 할 정도의 사람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그걸 안 전달했겠습니까? 전달하고도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김현태 이 특임단장의 진술로 곽종근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곽종근의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또 홍장원 차장의 거짓말도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국정원 1차장은요 해외 그다음에 북한 담당입니다. 그렇다면서요. 해외 북한 네, 담당이고요. 국내가 아니죠. 국내가 아닙니다. 없어졌죠. 그치. 그리고 다. 국내는 2차장인데 국내가 말하는 거는 국내 어떤 정치 관련된 아니라 방첩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반국가단체 담당이 바로 2차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어떤 국정원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는요 담당하는 차장한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1차장이 아닌 2차장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1차장이 받았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게 본인이 만약에 자기가 담당이 아닌 지휘를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지시를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건 2차장인데 제가 2차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한테 조용태 국제원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상식입니다. 근데 묻질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는 기관장이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하는 게 맞죠. 왜 국정원장 지시를 하고 1차장에게 했다는 건지 그것도 의문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장이 방국가 세력에 대한 담당 차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 차장한테 한다 하면 그거는 2차장한테 하는 게 맞았다. 근데 2차장이 그런 연락을 못 받았다. 왜 1차장이 그런 진술을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화요일 날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여러분 지금의 국정원에는 정치인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 이게 뭔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면 그게 없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지만 수도방위 사령관이나 특전사 뭐 특임단한테 말을 하지 그거를 국정원 2차장한테 1차장한테 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체포를 못하는데 구금 어떻게 합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근데 메모에는 구금 요청을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얼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그 방첩 사령관이 이 국정원 1개 차장한테 체포 명단 공유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서로의 그 대화할 급이 안 돼요. 이 계엄 당시의 어떤 계급도나 지금의 직위로 보나 방첩 사령관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홍장원이 지가 뭐라고. 그리고 처음엔 지가 썼다 했다가 나중에는 보좌관이 썼다 했다가 근데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나는 그런 거 쓴 적 없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보좌관 3명이다. 다른 사람이다. 근데 3명 중에 누가 썼는지는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렇죠. 그 글씨가 왜 못 알아볼 정도냐. 저 왼손잡이라서. 근데 사진 보면 오른손으로 쏘는 사진 나오고. 뭐 하자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자는 사람인지 정말. 그리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과의 통화도요. 네. 여인형 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건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겁니다. 상식적으로 네. 여인형이 제가 여인형이고 이준호 대변인님이 홍장원이라고 치면 제가 막 누구누구 체포해야 되는데 도와줘 할 거면 내가 전화해서 우리 이렇게 그렇죠. 체포 명단이야. 네. 국정원 좀 도와줘라고 하지. 가만히 있는데 먼저 전화를 왜 합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는 모두 다 여인형이 홍장원한테 전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당연하게.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헌재에서 진술하는 거 보니까 반대야. 홍장원이 먼저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홍장원이 네. 막 눈알 굴려가면서 여기저기 막 다 찔러본 거예요,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뭔가 해보려고 같은데, 뭐,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뭔가 해보려는 것 같고, 판이, 이게, 제대로, 하여튼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빨리 붙어버리자. 붙어버리고, 민주당한테 빨리 붙어버리고, 민주당한테 좀 도움을 주자. 유리한 어떤 진술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날 방법이라도 확실하게 확보를 하자. 이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곽종근과 홍장원, 이 홍각의 그 공통점이 또 있는데 민주당의 오염, 민주당과의 접촉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계엄 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해서 사고 쳤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곽종근 아까 공포탄 테이저건 이야기했죠. 홍장원도 국정원 차장이 먼저 방첩 사령관한테 전화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추측으로는 그리고 지금 드러난 바로는 전화 걸어서 나 V 지시 받았다. 대통령을 팔면서 내가 지금 뭐 할까? 오히려 이 사람이 정치인 누구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는 원래 지시보다 더 더 앞장서서 뭔가 큰 공을 세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계엄이 해제되고 정치 지형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걸 덮으려면 민주당한테 빨리 붙어서 모든 걸 대통령 책임으로 돌려야겠구나라는 약삭 빠른 생각을 했다는 게 이 홍각의 공통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설명 아니더라도 대충 짐작했겠지만 어제 계속 연이어서 헌재에서 나오는 주요 증인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역시 맞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가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고 네. 보수 진영에서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네. 이번 주 화목에 헌재 재판하면 이제 이 여론도 다 끝난다. 모든 장군들이 다 나와서 대통령 탓이라고 할 거다. 근데 웬걸 뚜껑 열어보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뚜껑을 잘 열어봐야 돼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뭐든 간에. 그렇죠. 네. 뚜껑이 중요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헌재의 이 증인에 따라서 지금 4대4 구조가 전혀 꿈쩍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 명, 두 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본 판세로는 4명 다 그대로 있다. 네, 꼼짝없이 그대로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확신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희정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장채고님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장채고님의 빠른 복당을 대변해주세요. 네, 라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대변인 임명되자마자, 그날 밤에, 저는 이제 바쁘실 테니까 웬만하면 먼저 연락 잘 안 하는데, 먼저 연락이 오셔서, 자기 대변인 됐다고, 네, 맞아요. 국민을 열심히 대변했다고 하시면서 당내에서 장채고 복당을 위해서 열심히 나도 노력하겠다라고 정말 먼저 톡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우리 얘기 들었나? 네. 어떻게 알고 그 그래서 말씀하시네. 야, 그 의리에 네네. 되게 감동받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뭐 저는 지금 자유롭게 윤석열 대통령님과 보수진영을 대변할 수 있어서 지금 되게 마음 편하고 좋은데, 그런 문제는 아마 시간이 자연스럽게 차차 시간이 좀 해결될 걸릴 거예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당의 주요 고위직 인사들도 저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자기들이 다 알맞은 때를 보고 있다.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예, 예. 뭐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네. 아, 예.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도 열심히 저는, 네. 뭔가 의무가 아니, 양으로 네. 다,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무능한 국민의힘을 또 조질 때는 또 세게 조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신분인 게 한편으로는 더 편하기도 해요. 네. 참고로, 장희찬 최고가요, 제 고향, 부산이 제 부산 연제거든요. 맞아요. 바로 옆 동네예요. 옆 동네 수영구입니다. 제가 연제구고요. 행정구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구에 근처에 있는 사람은요, 서로 옆 동네에 가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을 정도로 맞아요. 아주 가깝고 거의 한 동네랑 마찬가지로. 거의 보면 됩니다. 고향 선배님인 거죠. 동네 그렇죠. 선배님. 같은 동네 선배라고 봐도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네. 의리의 부산 사나이다 이준우 대변인님. 여러분 이준우 대변인님 나가시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소식 외교 소식 한번 다뤄볼게요. 아니 뜬금없이 언론에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미국 신문의 분석이 나왔다고 민주당이 설레발 난리를 치고 치고 했는데 난리쳤죠. 예. 이거 알고 보니까 네. 이재명 완전 광신도인 개딸인 한국 변호사가 네. 그냥 일반인 자격으로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죠. 포린 폴리시. 포린 폴리시. 여기에, 그, 언론 이제 기고한 글이 있는 모양인데요.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포린 폴리시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뭐냐? 트럼프에게 더 나은 동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그 포린 폴리시가 보도한 게 아니고요. 포린 폴리시의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어느 한국인 그것도 미국 변호사인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해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이 한국인이 이 매체에다 기고문을 올린 거예요. 기고문을 올렸는데 이거를 마치 그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민주당이 성명서를 냈다가 아주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국 사는 미국 변호사인데 한국 사람이긴 해요. 국적은 미국인이겠죠 아마. 근데 어쨌든 뭐 미셸 김이니까 외국 사람이 쓴 글도 아닌 거고. 네. 이 사람이 이제까지 3건을 기고했는데 3건 다 이재명 띄워주는 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딸 변호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서울 사는 개딸 변호사가 그냥 자유 기고를 한 거예요. 그게 미국 언론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포린 폴리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학원생도 기고할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어떤 대단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이나 뭐 이 연구원 인턴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기고를 하면 양쪽 의견을 다 그냥 받아주는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좋다고 봐라. 트럼프는 대통령에게 관심 없다. 이재명을 오히려 선호한다. 미국에서. 이거 완전 국제 망신인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 미셸 김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제 아까 3건 기고했다는데 그 3건 기고한 날짜가 아주 공교롭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고가요. 2024년 작년 12월 9일입니다. 탄핵 지금 계엄 이후죠. 그때 뭐 어떤 제목에 글을 올리냐면 한국은 헌법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기고문을 이 매체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고문 나왔었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1월 17일 한국의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또 역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올린 게 바로 문제가 된 이 기고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마치 기고문을 올렸는데 마치 그게 그 매체의 보도인 것처럼 보도하는 게 민주당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설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4년 8월입니다. 이해식 의원,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디플로매트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다 그래요. 내용이 뭐냐? 미국 외교지가 윤 대통령에게 친일을 넘어 종일 딱지를 붙였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미국인의 매체가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보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계 영어가 되는 한국계 어느 교수가 이 디플로매트라는 곳에 기고한 기고문이랍니다. 근데 이 기고문을 역시 보도문으로 둔갑시켰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런 식으로 또 기고문을 보도문으로 또 둔갑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지난번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윤 후보가 한반도 전쟁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어느 기사를 올립니다. 그 더힐에 나와 있는 기사를 올리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기사도 이재명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의 기고문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식으로 기고문을 계속 보도문으로 둔갑시켜서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 매체도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MBC죠. MBC가 방금 말씀드린 미셸 킴의 이 기고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FP, 그러니까 포린 폴리시입니다. FP가 뭐라 했다. FP가 뭐라고 전했다라고 마치 보도문처럼 보도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요, 미셸 킴이 FP에 이런 기고문을 했는데 기고문 내용은 이렇다라고 해야지 MBC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그 언론으로서 영이 서는 건데 그러지 않고 MBC는 어떤 매체죠? 친북 좌파 이재명 매체 아니겠습니까? 극자 매체죠. 극자 매체죠. 예. 그래서 MBC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똑같이 기고문을 보도문으로 둔갑시켜서 보도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개딸 미국 변호사들 국적 세탁한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재명한테 유리한 그 해외 여론 만들려고. 예, 대학원생도 기고할 수 있는 데다가 올려놓고 미국 언론 이야기인 것처럼 사기치는 행태. 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데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이거 금방 이렇게 들통날 거짓말과 쇼를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나라 망신이다. 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 스스로 반미 친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이 우리 안 좋아할 거 뻔하니까. 왜냐하면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던 게 이재명이니까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할 게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 반미라는 점, 친중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엄청 높으니까 이짜이밍 입장에서는 그게 약점인데 그 약점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눈속임으로 그냥 대충 떼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팩트체크 되면 오히려 더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불과 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국방 참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사라는 단어가 이런 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과 병력,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같이 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그 훈련을 가가지고 마치 무슨 재난 사고인 것처럼 참사 단어를 붙인 거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하나, 일본에 대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친일 행위.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훈련을 친일 행위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와 오늘의 말이 굉장히 다르다. 더군다나 지금 갑자기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추천했다고 뻐꾸기 날린 거에 대해서 아마도 트럼프가 이게 뭐지? 하면서 뻐꾸기를 잡아서 다시 반사해서 날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제가 봤을 때 젊을 때 데모하고 미국 대사관 쳐들어가서 미국 못 가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네네. 미국 비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트럼프 노벨상 추천했던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박선원. 박선원 의원이 미 문화원에 옛날에 들어가서 점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 갈 수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예. 참나 미국 문화원 점거했던 사람이 네. 지금 뭐 미국에게 딸랑거리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만약에 하나라도 권력 잡으면 바로 시진핑 밑에서 고개 조아리고 김정은이랑 쎄쎄쎄 하지. 네.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친미적인 행동을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여러분 또 중요한 속보 하나 나와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헌재에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회에서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거 말고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중요한 거예요.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각종건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네. 시설 확보, 경계 외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곽정군이 이런 중요한 진술, 그 곽정군마저도 이러한 진술을 오늘 헌재에서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아시아투데이와 늘 함께해주는 이 남재환 원장님의 알부민 광고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쌀쌀한 겨울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 보는 남재환 원장의 알부민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 알부민, 근육량,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와 아르기닌 성분, 비타민, 아연도 들어있습니다. 자주 필요한 분들, 기력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은 분 모두 제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2+1 한정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고 상담받으시고 알부민 마시면서 건강하게 여러분 함께 이 싸움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게 된 이준우 위원님과 방송하니까 저도 너무 방송에 알차고 또 한층 깊이 있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이준우 위원과 함께하는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도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준우 위원님과 함께한 우리 정치펀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